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의 찌라입니다. 오늘 저는 춘천에 시골에 내려왔고요. 얘는 개봉남입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봉남입니다. 네. 더운데 오늘 연휴의 첫날 잘 보내셨나요? 고속도로에 차가 아주 오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차를 타고 춘천에 왔는데 그 차로 오신 분들이 막 6시간씩 걸려서 오셨다고 하고요. 봉남이가 여기 사는 저희 강아지인데요. 네, 인사를 드리고 자, 더운가 본데 자, 저리 가 이제. 봉남이 손, 말을 안 듣네요. 저는 지금 이제 별이 잘 안 보여요. 달무리가 져서 별은 잘 안 보이지만 그 여름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달빛 아래서 책을 읽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의 의견이 핫했던 그 빨간 수첩의 여자를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준목님도 친할머니 댁이 춘천이시군요. 그래서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왔는데 여기는 굉장히 밤에 엄청 지금 시원해요. 그래서 이게 에어컨이 따로 필요 없구나. 그리고 밖에 있는데 굉장히 시원한 곳에서 네, 저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작다고 하셨는데 제가 소리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볼륨을 가장 높여주시거나 혹시 그래도 잘 안 되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성님은 대전에 놀러와서 지금 듣고 있다고 하시고 네, 그래서 한번 빨간 수첩의 여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남자가 이거 프랑스 소설이고 프랑스의 한 남자가 우연히 여자의 핸드백을 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 수첩이 있고 그녀가 메모해 놓은 것들 그리고 그녀가 읽었던 책들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그거를 이미 신분증이랑 지갑은 다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직접 찾아 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펼쳐지는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특유의 문체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런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여자가 강도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 강도가 핸드백을 뺏어서 이제 그 뭐죠? 신분증이랑 지갑, 핸드폰만 빼고 그 핸드백을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좀 소개할게요. 택시는 대로변 모퉁이에서 여자를 내려주었다. 여자의 집까지는 고작 50m 정도만 걸으면 되었다. 오렌지빛으로 건물 정면을 물들이는 가로등 불빛 덕분에 거리는 환했으나 그래도 여자는 한밤중에 늘 그래왔듯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몸을 돌려 뒤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좀 여자들이 밤길 다니면 계속 이렇게 좀 뒤돌아보고 뒤에 누가 따라오면 굉장히 그런 무서움이 있죠. 그 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손 하나가 핸드백 끈을 낚아챘다. 어디에서 솟아나왔는지 알 수 없는 그 손길은 갈색 머리에 점퍼 차림인 외 남자의 손이었다. 단 1초 만에 공포심이 여자의 정맥 구석구석을 가로질러 심장까지 거슬러 오더니 차갑게 얼어붙은 비가 되어 안에서 폭발했다. 반사적으로 여자는 핸드백을 움켜쥐었고 남자는 잡아당겼으며 여자가 계속 저항하자 급기야 손바닥을 여자의 얼굴로 가져간 남자는 여자의 머리를 문의 금속 부분으로 밀쳐버렸다. 충격으로 여자는 휘청거렸다. 가슴이 온통 전율로 가득 차면서 핸드백을 잡고 있던 여자의 손가락들이 힘없이 풀려버렸다. 남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핸드백 끈이 허공에서 원을 그리는가 싶더니 이내 남자는 달아났다. 눈으로는 연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실루엣을 따라가면서도 여자는 문에 기대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허파로 규칙적으로 공급되는 산소 때문에 불덩이라도 삼킨 듯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고
침이 바짝바짝 말랐다. 네, 이렇게 해서 여자가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 로랑은 서점 주인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길에 핸드백을 쓰레기통 뚜껑 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보라색 가죽으로 된 핸드백은 아주 멀쩡한 상태였다. 로랑은 반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핸드백을 이리저리 살폈다. 가운데 지퍼를 열고 그 안을 훑어보았다. 흔한 말로 온갖 잡다한 개인 소지품들이 들어있었다. 로랑은 마침내 결심했다. 핸드백을 손에 쥐고 길을 따라 걸었다. 경찰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이 핸드백을 거기에 가져다 주고 서류 한두 장 작성한 다음 카페로 가는 거야. 네. 안상국님, 이거는 로맨스 소설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잃어버린 핸드백을 매개로 벌어지는 사랑 얘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밤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여기 자주 오는데, 올 때 한번 여기서 알퐁스 두대의 별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책이 좀 선정돼서 갖고 왔는데 이 밤만큼이나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만 핸드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고 로랑이 입을 열었다. 그 경찰서에 앉아있던 5명의 여자가 그를 향해 눈을 돌아 올렸다. 이미 이 경찰서에는 핸드백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러 온 여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시민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이 숙녀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러니까 1시간쯤 뒤에나 신사분의 문제를 처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라야 1시간이겠는걸요. 그렇다면 내일 다시 오는 게 좋겠군요. 로랑이 제안했다. 좋으실 대로 하시죠. 우리는 9시 반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근무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분실물센터로 가셔도 됩니다. 파리 15구 모리옹가 36번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경찰들도 이런 분실 사고가 하도 많이 접수되니까 귀찮으니까 분실물센터로 보내고 일 처리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로랑은 핸드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다시 아까 지나갔던 그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쓰레기통을 보니 녹색 트럭이 건물들 앞에 멈춰서면서 청소부 2명이 트럭에서 내려 쓰레기통을 번쩍 들어올려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용물을 비웠다. 몇 분만 늦었어도 핸드백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거나 하늘을 향해 아가리를 벌린 쓰레기차 속에서 실존을 마감했을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로랑은 그 핸드백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핸드백을 누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점점 그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경수님 소리 안 들린다고? 네, 다행히 들리네요. 그래서 이제 수첩을 열고 조금 보는데 지난번에도 읽어드렸던 부분이지만 간단히 다시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나한테는 나 같은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난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수첩의 메모 내용인데요. 간밤에 꾼 꿈. 나는 벨페고르가 남자가 된 꿈을 꾸었다. 그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는 동시에 또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난 그게 그 녀석이라는 걸 벌써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제법 잘생긴 남자였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후아 호텔에 묵고 있었고 바에서 술을 한잔하고 방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우리는 침대에서 잠을 잤고 테라스에서 사랑을 나눴으며 내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는 내 코에 자기 코를 살포시 얹었다. 그래서 저는 벨페고르가 누구지? 여자인 친구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녀가 키우는 고양이라는 게 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모두 해변을 떠난 뒤 물가를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나는 아메리카노라는 칵테일 이름을 좋아하지만 마실 때는 모히토를 더 좋아한다. 나는 박하향과 바질향을 좋아한다. 나는 기차 안에서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쭉 좋아하는 것들도 써 있고요. 나는 새들이 무섭다. 특히 비둘기들. 나는 무섭다에 쓸만한 다른 내용들을 생각할 것.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취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벌써 거의 11시가 다 되었다.
여전히 바닥에 앉은 채 이제는 온갖 잡동사니에 둘러싸인 로랑은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생각, 때로는 지우고 때로는 밑줄을 긋거나 대문자로 기록한 생각들을 담고 있는 빨간색 몰스킨 수첩을 수십 쪽째 읽고 있는 중이었다. 필체는 우아하면서도 유연했다. 여자는 그 생각들을 마음 내킬 때마다 분명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서 혹은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써내려갔을 것이다. 로랑은 줄줄이 이어지는 우발적이고 가슴 짠하고 우스꽝스럽고 관능적인 이 생각들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는 말하자면 보라색 핸드백을 든 여자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 열어 젖힌 셈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물건들도 들어있는데요. 제일 먼저 발견한 물건은 검은색 유리로 된 아바니타 드 몰리나르 향수병이었다. 그리고 상형 문자들이 조각되어 있고 도금된 작은 판에 달려있는 열쇠 꾸러미가 나왔다. 그 다음엔 약속 날짜와 시간, 이름, 성 등이 적힌 작은 수첩. 그렇지만 수첩 주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에는 그래서 마지막 약속 시간은 바로 전날이었다. 20시, 저녁 식사. 자크, 소피, 비르지니. 여기에도 역시 주소나 전화번호는 없었다. 다음 주를 보니 목요일에만 18시 세탁소, 어깨끈 달린 원피스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다. 이어서 연보라색으로 만들어진 파우치가 나왔다. 안에는 화장품들이 제법 들어있었다. 그리고 금색 라이터, 검정 몽블랑 볼펜, 아니스 사탕 한 봉지, 에비앙 생수 작은 병, 파란 천으로 만든 꽃이 달린 집게핀, 빨간 플라스틱 주사위 한 쌍 등이 차례로 나왔다.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는 엄청 큰 백이었나 봐요. 아마도 엘르 여성 잡지에서 찢은 듯한 송아지 가슴살 요리법, 화장지, 휴대폰 충전기. 하지만 당연하게도 휴대폰도 지갑도 보이지 않았다. 신분증도 없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뭐가 있었냐면 파리스코프라는 주간지, 파리의 주간지도 있었고 립밤, 진통제, 에메랄강 머리핑, 그리고 책이 있었어요. 파르티크 모디아노가 쓴 한밤의 사고였다. 로랑은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여자는 모디아노의 독자란 말이지. 수수께끼, 기억, 정체성 탐구 등에 유난히 천착하는 소설가가 자기에게 신호라도 보내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은 이제 서점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와 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취향도 확실한 거예요. 모디아노의 작품이 언제 출간되었더라? 확실하진 않지만 2000년대 초였지 아마. 그는 책을 열어서 초팡 발행 연도를 확인했다. 책의 왼편 아래에 갈리마르 출판사 2003년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른편 페이지 뒤쪽에 뭔가 다른 것이 적혀 있는 것이 비쳤다. 로랑이 페이지를 넘기자 로르에게 빗속에서의 우리 만남을 기억하며 파트리크 모디아노라고 적은 두 줄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작가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모디아노, 프랑스 작가들 가운데 가장 포착하기 어려운 작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인회엔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인터뷰도 가뭄에 콩나듯 아주 드물게만 수락하는 작가. 말줄임표로 점철된 듯한 주저하는 어눌한 말투는 신화가 된 지 오래였다. 아니 말투뿐만 아니라 그라는 인물 자체가 신화였다. 그런 작가로부터 직접 사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그런데다 그 책에 바로 사인이 돼 있으면서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쓴 작가가 방금 로랑에게 보라색 핸드백의 주인의 이름을 알려줬다. 왜냐하면 사인이 로르에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결국 로랑이라는 남자가 로르라는 여자의 그 핸드백을 주스면서 일어나는 사랑 얘기겠죠. 네, 예진님 한국어로 된 책 읽어서 좋다고. 준목님도 파트릭 모디아노 사인이란이라고 아시네요. 저는 잘 처음 봤는데,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남자도 더욱 이 여자한테 끌릴 수 있었겠죠. 그런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여자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수첩에 있는 적힌 그녀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음, 음. 그러면서 핸드백을 초록색 펠트천 위에 놓은 다음 그 안에 든 내용물을 꺼내 특별한 순서 없이 아무렇게나 하나씩 테이블 위에 늘어놓는다. 핸드백 안감에 달린 지퍼 없는 아주 작은 주머니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하철표 2장과 세탁소 전표 1장이 나왔다. 목요일에 표시가 되어 있었고 원피스 항목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는 수첩을 열어 확인했다. 어깨끈 달린 원피스 전표가 분명한 것 같았으나 평범한 수첩 종이를 뜯은 것인지 세탁소 이름이나 주소 따위는 적혀 있지 않았다. 정원에서 점심 먹기를 좋아하고 붉은 개미들을 무서워하며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이 남자로 변신해 자신과 정사를 벌이는 꿈을 꾸며 코랄 립스틱을 바르고 파트리크 모디아노의 사인본을 가진 로르라는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로랑은 퍼즐 같은 여자와 대면하는 기분이었다. 김이 잔뜩 서린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것처럼 희미한 윤곽. 꿈에서 만났으나 잠시 깨어 다시 기억하려고 하면 이내 흐릿해져 버리는 얼굴처럼. 그러면서 이 여자를 만나야겠다라고 추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게 있는데요. 누구냐면 사실 이 로랑이라는 남자는 이혼남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지만 딸을 만나요. 근데 딸이 굉장히 중학생인가? 그 정도 되는 친구인데 굉장히 아이쿠 제가 좀 모기가 좀 있어서 근데 굉장히 당돌하고 되게 그런 똑똑한 친구고 그래서 아빠한테 굉장히 아빠하고 또 되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빠가 이 딸을 만나서 저녁을 먹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이 여자를 찾아내고 싶어. 로랑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내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바로 이거야. 그가 세탁소 전표를 보여주며 말했다. 수첩에 표시되는 한 날짜와 일치하거든. 그날 어깨끈 달린 원피스를 찾아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세탁소 이름이 없어. 로랑은 이 원피스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해봤다. 그 결과 반경 1km 정도 안에 있는 세탁소로 환정해봐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로르가 핸드백을 도난당했다면 그걸 훔친 범인은 핸드백을 들고 달렸을 것이며 도난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길에 들어서서 핸드백을 뒤져 돈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신분증 등은 자기가 갖고 휴대폰도 챙겼을 것이며 그 외에도 값나가는 물건 한두 가지 정도는 꺼낸 다음 핸드백을 쓰레기통 위에 던져버리고 달아났을 것이라는 게 그의 추측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근처 동네에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했고요. 클로에가 딸 이름인데요. 이 물건들 좀 봐. 너도 여자잖아. 내가 보지 못한 걸 보려고 노력해봐. 어쩌면 이 물건들 가운데 그 여자의 정체성을 알게 해줄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정말 아무 단서도 없어? 이름은 알아. 로르야. 부엌에서는 압력솥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금방 올게. 접이식 테이블 앞에 딸만 덩그라니 남겨두고 부엌으로 가며 로랑이 말했다. 어머, 사인이 돼 있잖아. 클로에가 외쳤다. 찬장에서 채소가 담긴 접시를 꺼내며 로랑은 방글에 웃었다. 이 아빠가 워낙 서점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랑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르셀 엠의 착한 고양이 알퐁소에서 시작한 두 사람은 해리포터를 지나 에드거 포의 단편 소설들로 넘어가 보들레르, 랭보, 프레베르, 엘리아르 등이 쓴 시의 세계로 진입했다가 다시 프루스트, 스탕달, 까미, 셀린 등과 더불어 소설로 돌아왔고 현대 작가들의 글도 함께 읽었다. 딸의 교육에 있어서 그가 성공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었다. 그래서 클로에가 아빠의 조언 없이도 이제 새로운 작가들을 섭렵하고 그래서 이 책에 아까 사인이 되어 있는 것도 단숨에 알아본 거죠. 클로에가 부엌문으로 다가오더니 벽에 기대섰다. 그 여자 화장품들을 봤는데 나이는 40대일 것 같아. 클로에가 쫑알거리기 시작했다.
카르지아 핸드백을 골랐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야. 30대 깔치라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야. 나이가 더 많은 깔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은어는 사용 금지야. 넌 지금 학교 친구들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알았으면 계속해봐. 클로에. 로랑이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말했다. 아빠와 딸의 사이가 되게 굉장히 다정하죠? 클로에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다. 그 여자는 무척이나 과거에 집착하는 여자야. 이 거울만 해도 아주 오래된 거잖아. 가족의 추억에 깃든 물건. 어쩌면 할머니한테 물려받았을지도 모르지. 향수도 그래. 일반적이지 않아. 요즘 아바니타 같은 향수를 쓰는 여자가 어딨어? 그리고 그 여자는 수첩에 아주 놀라운 문장들을 적어놓았어. 게다가 아빠가 존경하는 작가의 사인도 받았잖아. 요컨대 아빠한테 딱 어울리는 여자라는 거지. 클로에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다. 난 아빠가 모디아노를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 로랑은 어깨를 으쓱했다. 듣고 있어? 난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아빠가 모디아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니까? 그 여자를 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여자를 기억하겠지. 클로에, 난 개인적으로 모디아노를 몰라. 로랑이 압력솥 아래 불을 줄이며 말했다. 아빠는 작가들을 많이 알잖아. 모디아노도 이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소 정도는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그는 릭상브르 공원에 근처에 산다는 것 같던데. 주소는 몰라. 그럼 출판사에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절대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을 거야, 클로에. 그럼 아빠 힘으로 알아내야겠네. 어쨌거나 그를 찾아내야 해. 클로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올리더니 홀짝 한 모금 마셨다. 사랑에 빠졌어?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클로에가 뜬금없이 물었다. 누구랑? 로랑이 압력솥의 뚜껑을 열며 물었다. 빨간 수첩의 여자. 말도 안 돼. 난 그저 그 여자에게 이걸 돌려주고 싶을 뿐이야. 가서 접시나 가져와. 클로에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접시들을 들고 왔다. 도미니크 아줌마랑은 장친해? 도미니크는 이 로랑의 지금 여자친구예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프랑스 사람들의 사고가 좀 드러나죠? 클로에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미니크랑은 요즘 냉전 중이야. 로랑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아줌마가 이 핸드백을 봤어? 그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클로에가 물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야 만일 아줌마가 이걸 봤으면 되게 쫄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지. 로랑은 국자를 공중에 든 채 멍하니 딸을 쳐다보았다. 아줌마는 아빠가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할까봐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 클로에가 한음절 한음절 주의를 기울여가며 말했다. 로랑은 국물을 접시에 따로 담았다. 우리 다른 얘기하자.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아빠는 로랑은 이 책의 여자의 매력을 느끼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이거 빨리 주인아를 찾아서 주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딸은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눈치를 채고 그리고 이 중간에 도미니크 그러니까 지금 로랑의 여자친구가 그 핸드백에서 나온 머리핀을 발견하고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고 이거 그냥 돌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역시 여자끼리는 통하나 봐요. 그래서 딸이 굉장히 정확하게 읽어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빠는 내가 어떻게 작가를 만나냐 라고 말했지만 사실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그 작가를 수소문해요.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 아까 작가 모디아노를 목격했다고 말한 어떤 릭상브르 공원에서 목격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원에서 만난다고 했었지 그게 몇 시쯤 어디에 지나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알아내고 거기에 미리 가서 죽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작가까지 발견합니다. 네, 준봉님도 그 여자분이 되게 궁금하다고. 저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정말 그러니까 뭐 되게 그냥 이 자체로도 사랑에 빠질 수 있겠다. 얼굴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자 드디어 이 작가를 만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제대로 기억이 나지도 않고요. 아니, 그래도 조금은 생각나요. 그래요. 2주 전이었나? 아니, 그보다 좀 더 됐나? 오대훈 극장 뒤에서였죠. 비가 내리는데 그 여자가 길에서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책에 사인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핸드백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수줍음을 타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거북해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 여자는 습관처럼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도 물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죠.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둘 다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제법 운치 있는 날이었어요. 소나기 때문이었겠죠. 40살쯤 되어 보였고 거무스름한 개버딘 트렌치코트 바람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 옅은 빛깔의 눈동자, 아마 회색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창백한 낯빛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비가 와서 얼굴에도 물기가 촉촉했지요. 미소가 참 아름다운 여자더군요.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입술 오른쪽에 미인 점이 있었고 립스틱은 물론 빨간색이었죠. 하지만 약간 코랄빛이 도는 색이었어요. 굽이 높고 앞쪽에 스트랩이 달린 힐을 신고 있었죠.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발의 구두차림이었다고 기억해요. 이 작가분이 아까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했는데 역시 소설가답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길에서 마주친 여자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면서 바로 다음 순간엔 전국의 모든 경찰이 부러워할 만큼 상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파트리크 모디아노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로랑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그를 응시하는 모디아노의 눈동자에서는 한순간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의 행동은 릭상부르 공원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를 기다리시다니 혹시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라고 작가가 오히려 되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공했죠. 딸아이가 제안한 도전에 응한 대로 그 작가를 만나서 그 여자의 인상착의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김에 사실 또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목요일에 세탁소에서 어깨끈 달린 원피스를 찾으러 간다고 써놨었잖아요. 그 전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까지 감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날이 마침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경 1km 안에 위치한 9개의 세탁소를 구글 맵스에서 동네 지도를 출력해서 각각의 세탁소 위치에 가입표를 그려 나온 다음 한 군데 한 군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6번째 세탁소에서 발견합니다. 6번째 세탁소의 여주인은 전표를 봤더니 아무 말 없이 어깨끈 달린 원피스를 들고 와 12유로를 요구했다. 로랑의 입을 근질근질하게 만들던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 원피스를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전혀 없어요. 죄송해요. 라는 간단한 대답이 전부였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하얀 원피스를 찾아서 가지고 집으로 들고 옵니다. 네, 굉장히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만 소개해도 되게 이 소설의 어떤 문체나 분위기나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생략한 부분 중에는 이 로르라는 여자는 그날 이렇게 괴한한테 어쨌든 이렇게 문에다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핸드백을 뺏기고 그리고서 집에 들어가려고 무서운 마음에 투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문을 닫았지만 키도 없고 새벽 2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에 호텔이 있기 때문에 호텔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투숙을 합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목 뒤에 머리에서 목 뒤인지 어쨌든 피가 많이 난 상황이었고 그녀가 발견됐을 때도 피가 흥건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직장 동료가 찾아와서 돌봐주고 그렇지만 아직 계속 의식은 깨어나지 않는 상태고 의사 얘기로는 치명적이진 않으니까 깨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렇게 로르는 계속해서 병원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로랑은 그녀의 집까지 알아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와서 아까 그 로르를 살펴주던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다음 주부터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 친구는 이 로랑이 찾아왔을 때 로르가 말했던 남자친구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그 사심 없이 문도 열어주고 하면서 열쇠까지 복사해주면서 그럼 제가 여기 고양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제가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돌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로르가 없는 집에서 로랑이 고양이를 봐주면서 이제 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이상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재미가 없을 테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재밌게 저는 되게 봤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빨간 수첩의 여자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어서 사실 좀 뒷부분을 못 읽어서 이 마당에 오늘 누워서 맥주를 한잔 하면서 이 소설의 끝부분을 좀 더 볼 예정이고요. 저는 내일 풀꽃도 꽃이다 라는 소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밤인데 서울은 많이 뜨거울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원한데 여러분들도 여름밤에 책 한 권 읽으면서 또 즐거운 주말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